퇴사를 결심하다. 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엄마에게 내 결심을 알린 것이었다. 입사 5년 차의 어느 봄날, 나는 어두컴컴하게 불이 꺼진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불빛을 번쩍이고 있는 건 내 모니터뿐이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고 나는 엄마에게 담담히 퇴사 결정을 알렸다. 평소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딸을 자랑스러워하던 엄마를 잘 알았던 만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엄마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는 말과 함께 청년 실업이니 경력 단절이니 하는 냉정한 현실을 철없는 딸에게 어떻게든 알려주려 했었다. 엄마의 초조한 설득을 듣던 나는 벼랑간 버럭 성을 내며 울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이러다가 크게 아프기라도 하면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고. 비수 같은 말로 엄마의 마음을 찔렀다. 수화기 너머로 혼란스러워하는 듯한 침묵이 이어졌다. 평소 장난처럼 퇴사를 언급한 적은 있어도 직장 생활이 힘들다는 티는 거의 내지 않던 딸이었기에 갑작스레 쏟아져 나온 5년치의 눈물과 하소연은 엄마를 적잖이 당황시킨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사실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는 걸. 겉으로는 담담한 척, 잘 지내는 척해도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나도 모르게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냈다. 정작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앞에서는 한마디 못하고 괜히 소중한 내 사람들에게만 화풀이를 해댔다. 회사에 다닌 시간이 길어질수록 짜증은 늘어갔고 뒤이어 밀려오는 후회와 죄책감도 점점 커졌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퇴사를 결심한 후에도 결국 나는 이렇게 죄 없는 엄마에게 성을 내고 있었다. 엄마는 미안하다고 했다. 그렇게 힘들면 당장 그만두라고. 일단 그만두고 당분간 고향에 내려와서 쉬라고 말했다. 나는 고맙고 미안하다고 대답한 뒤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답답한 밤이었다. 내가 실제로 퇴사를 한 것은 그로부터 몇 개월 뒤였지만 그날 밤 그 어두운 사무실에서 내 마음은 완전히 회사를 떠났다. 그때까지의 나는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또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사람이었다. 평범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남들처럼 대학에 갔고 졸업할 무렵엔 정해진 수순대로 취업을 했다.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직업도 아니고 이름난 데면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사대보험에 가입돼 있고 매달 25일이면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는 회사였다. 그나마 한 번도 멈추거나 턱에 부딪히지 않은 채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나의 소소한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 한 번도 멈추지 않은 것. 나는 단 한 번이라도 멈춰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자세히 관찰했어야 했다. 내 인생은 오롯이 나의 것인데 나는 어째서 남들의 시간표에 내 인생을 짜 맞추려 그렇게 발버둥을 쳤을까? 뚜렷한 목표도 없이 공부하고 오로지 성적에만 맞춰서 대학과 전공을 정하고 졸업이 다가올 무렵에는 허둥지둥 토익과 인적성 검사를 준비했다. 이런 내가 월급이나 복지, 업무 강도처럼 피상적인 기준만 놓고 직장을 선택한 것은 딱히 놀랄만한 일도 아니었다. 첫 3년을 버틴 것은 거의 월급의 힘이었다. 월세도 내고 시집도 가고 노후 대위도 하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 입사 후 첫 보직으로 운 좋게 업무 강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팀에 배정된 것도 현실 도피를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주말도 휴일도 없이 출근하거나
사이코패스 같은 상사 밑에서 괴로워하는 다른 직원들을 보면 내 처지가 그나마 나은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얻어 걸린 운도 거기까지였다. 입사 3년을 채워갈 무렵 회사에서 보직 이동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우리 팀은 해체되었고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팀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이후 1년은 알 수 없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야근, 이해할 수 없는 처우.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었는지, 팀에 있는지, 회사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매일같이 내일은 더 나을 거야 라는 생각만을 위안 삼아 버텼다. 실제로 팀장이 늘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었다. 이번 일만 끝나면 나아질 거야. 이번 달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그렇게 계절이 한 바퀴 돌았을 무렵 나는 깨달았다. 다음 계절이 오고 다음 해가 와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 회사는 내 첫 직장이었지만 사실 나는 다른 회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정규직으로 입사한 회사는 이곳이 처음이었지만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와 인턴으로 다른 회사 두 군데에 각각 몇 개월씩 다녀본 경험이 있었던 것이다. 처음으로 일하던 회사는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아르바이트로 다녔던 작은 홍보대행사였다. 그곳은 전 직원이 5명 남짓한 작은 규모로 가불병정하는 서열로 따지면 겨우 정쯤 될까 말까한 영세업체였다. 그 회사에서는 모두가 누군가에게 치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직원들은 자주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사과나 사정을 했다. 그곳에서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목격하곤 했다. 언젠가는 모 대기업 홍보 담당자에게 보낸 생일 축하꽃 바구니가 거절당해 회사로 되돌아온 적이 있었다. 선물을 받은 갑이 꽃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핑계로 배달 업체 퀵 서비스를 돌려보낸 것이다. 꽃 바구니를 보낸 우리 회사 직원은 사장님의 눈치를 보며 전화로 한참 통화 사과를 했고 결국 더 비싼 선물을 보내주는 선에서 겨우 상황을 마무리했다. 나는 이 사태에 아무도 놀라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 놀랐다. 그리고 2달 동안 비슷한 일을 수차례 겪으며 절대 영세한 회사에는 취직하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마쳤다. 다들 인턴 자리를 알아보는 4학년 여름방학에 내가 대기업 계열사에만 원서를 넣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언제나 회사 안팎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중소기업보다는 적어도 거대한 조직의 보호를 받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모 대기업 산하의 유통계열사의 인턴으로 입사했다. 확실히 대기업은 달랐다. 100명에 달하는 합격자들을 모아놓고 근사한 격려식도 열어주었고 첫 출근 날에는 내 이름이 들어간 사원증과 반짝이는 명찰도 나왔다. 하지만 합격의 기쁨도 잠시. 팀에 배치받자마자 말로만 듣던 군대식 문화가 눈앞에 펼쳐졌다. 일주일 중 사흘은 만취하도록 회식을 했고 고작 인턴 사원인 나와 동기들도 실적 압박에 시달렸다. 사무실에서 욕설과 폭언이 난무하고 중요한 업무 지시를 회의실이 아니라 옥상 흡연실에서 하는 문화가 아직까지도 남아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마침 인턴 기간과 맞물렸던 추석 대목에 수백만 원어치의 선물 세트 영업을 떠안았을 때는 정말이지 기가 막혔다. 물론 강제는 아니었지만 이러한 영업 실적은 내 점수에 반영되어 정규직 전환의 기준이 되고 정규직이 된 다음에는 승진의 기준이 될 터였다. 애당초 그럴 능력이 없기도 했지만 나는 그 반강제 영업에 하나도 참여하지 않았고
예상했던 대로 정규직 심사에서 탈락했다. 시간이 흘러 정식 취업 시즌이 다가왔다. 나는 직장에 대한 모든 로망을 버린 채 규모와 업무 강도 모두 중간 정도라는 회사에 입사해서 5년을 버텨냈다. 하지만 결국은 거기까지였다. 겉으로는 무난한 직장 생활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골마가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몇 년을 더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 순간 어디쯤 회사에서 골고루 적응해 실패한 것이다. 회사 체질이 아니라서요.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한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퇴사란 회사와의 완전한 작별이 아니라 또 다른 회사로 향하는 길목이다. 나 역시 그랬다. 특별한 사업 아이템도 자본금도 없는 데다 당장 돈 벌기를 중단하면 누구도 나를 먹여 살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퇴사란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나같이 평범한 월급쟁이들에게는 이전 회사에서 느꼈던 단점을 조금이나마 덜 가진 곳으로 옮기는 것이 퇴사의 또 다른 정의였다. 굳이 세밀하게 분류하자면 다음 회사로 들어가기 전에 쉬는 시간, 혹은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길게 가지면 퇴사, 쉬는 시간이 없거나 아주 짧다면 이직을 하고 불리는 정도일까? 일단 때려치우고 여행이나 다녀오지 뭐 하는 식의 대담한 생각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뼛속까지 소심한 인간인 내가 이직 대신에 퇴사를 먼저 떠올린 것은 순전히 당시 일하던 직군의 성격 때문이었다. 나는 모 로펌에서 사무직 스태프로 일하고 있었고, 로펌 업계는 스태프의 이직이라는 개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분야였다. 꽤 큰 조직에서 5년간 일했지만 다른 로펌에서 옮겨왔거나 옮겨갔다는 스태프 얘기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다. 결국 이직을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취업 준비를 한 뒤에 아예 직종을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야근이 일상인 나날들을 보내며 취업에 꼭 필요한 공인 영어 시험이며 각종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렇게 주어진 조건을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 이직을 하고 싶다면 일단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한밤중에 사무실에서 엄마와 통화한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채용 공고를 드립하기 시작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 발길을 끊었던 취업 사이트와 카페에 들락거렸고, 대기업과 공기업 홈페이지에서 채용 요강과 일정을 확인하기도 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일단 때려치우고 라는 형 인간이 못 되는 내겐 목표로 삼을 회사나 업계의 윤곽이 대강이라도 잡혀 있을 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으로 느껴졌다. 그렇게 며칠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헤엄치지 않았을까? 문득 당혹감이 밀려왔다. 그 많은 채용 공고 중에 지원하고 싶은 회사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껏 내가 거쳐온 나를 이토록 불행하게 만든 회사들과 크게 달라 보이는 곳이 하나도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적절했다.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자괴감이 밀려왔다. 내가 너무 나약한 게 아닐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게 있는 게 아닐까? 하며 자책도 많이 했다. 남들은 멀쩡히 다니는 회사인데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부모님만 해도 마냥 편할 리 없는 직장 생활을 수십 년씩 해가며 자식들을 키워냈는데 어째서 나는 고작 몇 년을 못 버티고 퇴사를 생각하는 걸까?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다. 대단한 공을 세운 직원은 아니었지만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는데 퇴사를 생각한다는 이유로 나 자신을 탓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다.
사실은 퇴사까지 생각할 만큼 불행하다는 것도 억울한데 말이다. 나도 지금까지 겉으로는 꽤 멀쩡한 직장 생활을 해왔다. 진심으로 모든 구성원들을 좋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간관계로 트러블을 일으킨 적은 없었고 업무에서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물론 나와 함께 일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퇴사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까이 지내는 전 상사, 동료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아 내 직장 생활이 아주 엉망은 아니었으리라 추측해본다. 물론 내 눈에 너무나 모순적으로 비쳤던 그 모든 절차와 체계에도 분명히 존재의 이유가 있을 터였다. 실제로 내가 거쳤던 모든 회사들은 그 시스템 속에서 잘만 굴러갔다. 하지만 나는 괴로웠다. 내 인생이 괴로운데 당사자인 내게 이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단 말인가? 고민의 흐름이 여기까지 미쳤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회사의 규모나 업계, 업무의 성격과 관계없이 비슷한 성격의 괴로움을 느낀다면 나는 특정한 회사가 아니라 회사라는 조직 자체에 맞지 않는 사람인 게 아닐까? 한마디로 회사 체질이 아닌 것 아닐까? 스스로가 조직에 맞지 않는 인간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지금까지는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행여 누가 볼새 꾹꾹 눌러 담기 바빴다. 강하게 버티고 무던하게 참는 것이 곧 능력인 이 사회에서 나약한 모습을 들키면 월급으로 풀칠하는 일개미에겐 징징댈 자격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고 이런 자책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회사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악다구니와 맞물려 묵직한 부담으로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감정의 벼랑 끝에 몰린 상태에서 문득 떠오른 회사 체질이라는 단어는 순식간에 마음의 수문을 열어 젖혔다. 그 순간 지금껏 너무 개인적이고 사소하다며 애써 외면해왔던 내가 조직 안에서 불행했던 이유들이 본물 터지듯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야근은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상사의 지시를 기다리고 윗선의 결제를 기다리고 다른 팀의 자료를 기다리며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묶여있는 시간은 1분 1초가 고문 같았다. 그렇게 긴 야근을 마치고도 기다리던 무언가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집에 온 날이면 밤새 잠이 오질 않았다. 사람들은 내게 잊어버리라고 말했다. 일단 퇴근을 하면 스위치를 끄듯 회사 일을 잊어버리고 마음 편히 쉬어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책임이면서 남의 손에 달려있는 그 일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직접 하고 말지라는 부하 섞인 생각에 치밀었지만 내게는 그 일들을 직접 처리할 권한이 없었다. 나는 조직의 일부에 불과했고 조직의 일부에게는 업무의 일부밖에 맡겨지지 않으므로 남들 속도에 맞춰 후루룩 맛있는 먹은 점심은 늘 명체 언저리에 얹혀 있었고 뻣뻣하고 갑갑한 정장은 5년 내내 익숙해지지 않았다. 억울해도 웃고 화가 나도 웃고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웃어야 하는 그 모든 날들에 신물이 났다. 나는 점점 우울해졌고 사람을 피했고 급기야는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주 가끔씩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을 내 손으로 처리하느라 야근을 할 때면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저녁 시간이 그다지 짜증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완성된 자료를 전송하고 퇴근하는 길에는 잠옷 보람찬 기분마저 들었다. 그렇다. 나는 일이 싫었던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시간과 감정을 담보로 무정하게 돌아가는 이 조직이 싫었던 것이다. 어떤 이는 조직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 테고 어떤 이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조직이 주는 혜택과 보호막에 나름 만족하며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은 답답함과 우울함이었다. 이렇게 체질에 맞지 않는 공간에 갇혀 있는 한 언제까지고 이 괴로움을 월급으로 마취시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시점에서 프리랜서라는 단어가 떠오른 것은 꽤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일이 아니라 조직이 싫다면 조직을 떠나야 하고, 조직을 떠나려면 이직이 아니라 프리 선언을 하는 편이 이치에 맞을 테니까. 딱 한 가지 현실적인 조건만 빼면 프리랜서는 지금 이 시점에 내게 꼭 맞는 결론으로 느껴졌다. 자격증 하나, 심지어 운전면허조차 없는 문과 출신의 줄곧 사무직으로만 일해온 내게 프리랜서로 일할 기술이 전혀 없다는 딱 한 가지 조건만 빼면. 오늘 들려드린 책은 회사 체질이 아니라서요 라는 책이었는데요. 정말 남일 같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에 관련된 썰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럼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 그런데 아침에 들으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슝.